제가 이제 패턴 디텍터의 이제 개요 부분하고 이제 theory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냥 저희가 이제 컨설팅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수령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프랙티스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what is a pattern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턴의 정의잖아요. 패턴의 정의는 제가 막 찾아보니까 굉장히 관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맥밀란 딕셔너리라는 곳에서 정의된 곳이 가장 이제 적합할 것 같아서 일단 원문 그대로를 일단 달았었는데, 이렇게 하면 보기 싫으시죠? 그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패턴은 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특정 모양이나 선이나 색상들, 그 음악을 이제 프리퀀시라고 하죠. 이런 프리퀀시들, 그리고 이제 문장, 이렇게 시나 랩 같은 경우 라임도 이제 패턴이죠. 예. 그리고 이런 싸이 같은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패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래프에서의 패턴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래프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저희가 패턴이라고 추출해내는 것들은 특정 관계, 어떤 사람의 친구들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구입한 상품은 뭔가, 뭐 이런 것들, 관계, 그리고 행위, 어떤 이제 정책이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는 데이터들을 이제 프리퀀시로 살펴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래프 안에서의 패턴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디텍션의 정의 및 목적은 저희가 이전 미드업에서 그래프 시어리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자료인데, 그때 저희가 패턴 디텍션을 정의하기로는 불규칙하고 방대한 이 데이터들 사이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발견해서 그게 어떤 유의미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기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개요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어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오퍼링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비트나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그거를 공급하는 벤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저희는 벗어나지 않고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고객이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 어떤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표현해주고, 그 표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데이터셋들을 잘 모아서 이후를 예측하고 추론을 하는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일단 밸류를 저희는 잡았고요. 그 가치 하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고객한테 권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오퍼링을 저렇게 5가지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패턴 디텍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패턴 관련된 이론들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 패턴 이제 레코그니션을 공부하신 분들은 패턴의 영역이 사실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부터 해서 데이터를 발견하고 예측하고 추론하는 영역까지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패턴 디텍터 부분은 일단 데이터를 표현하고 탐지를 하는 영역까지를 저희가 이제 바운더리를 뒀고요. 그 나중에 예측하고 추론하는 부분은 이후 이제 미드업에서 이제 디시전 추천하는 파트에서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아마 공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섹션은 이제 패턴을 잘 정제를 해서 찾아내는 데까지 하는 그런 세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패턴 디텍터, 저희가 무수히많은 프로젝트를 한 결과 보통 이런 프로세스로 패턴을 찾는다라고 해서 정리한 하나의 장표입니다. 총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 원천 데이터를 디스크립션 하고, 거기서 디스크립션 하는 것들을 클러스터링, 이제 군집화라고 합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잘 몇 가지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고, 이제 정제를 하고, 그 정제된 걸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모티프 익스트랙션, 어떤 특징들을 추출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식별하는 이 4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선도 많고 저기 동그라미 1, 2, 3번도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 디스크립션, 데이터가 잘 정제되어 있으면 식별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표현이 잘 되어 있으면 그냥 그 형식을 쿼리나 검색 기능이나 이런 걸로 그냥 찾아내면 돼요. 근데 보통은 요즘 막 비정형 데이터다, 정의되지 않은 빅데이터, 원소스 데이터를 막 잘 전철해서 뭔가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고, 데이터도 굉장히 복잡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보통 그런 과정은 많지 않죠. 요즘은 고객의 니즈가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들을 잘 정제를 하고 분류를 해서 거기서 원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 3번은 이제 탐지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찾아내면 되는데, 이제 탐지 대상을 모르거나 뭐 대상 카테고리를 알고 있을 때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부터는 이 하나하나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정의랑 보통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쓰는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예시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크립션은 저희 왼쪽 그림은 원소스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저 원소스의 데이터를 뭔가 분석을 하려면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데이터를 변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저희는 디스크립션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문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저런 얼굴을 어떻게 인식해서 데이터로 저장할 것인가, 저런 뇌파를 어떻게 수집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화라고 하고요. 이 패턴화를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모아보고 거기서 유의미한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놨으면 그 다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클러스터링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클러스터링은 이제 군집하는 건데요. 데이터 레이크에 이렇게 무수하게 있는 이 데이터들을 이제 특성을 전혀 모르고 여기에 대한 카테고리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뭔가 일단은 좀 모아보고 싶어요. 분류를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쓰는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특성을 전혀 모를 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은 이렇게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굉장히 익숙한 알고리즘들이실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K-means, 그러니까 정해진 그룹의 클래스의 수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군집하는 굉장히 이제 머신러닝 기초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셋들이 막 무수히 많을 때 보시게 되면 이 점이 이제 지금 보이실 건데 이 점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점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계산을 해서 1차적 군집을 만들어 놓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됐으면 그 중심점으로 놓고 또 점점점 이동을 하면서 이 중심점을, 데이터의 중심점을 찾아서 이 데이터의 중심점의 변화가 더 이상 없을 때 분류가 완벽히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종료를 하는 그런 기초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군집하는 앞서 얘기했을 때 데이터의 특성이나 유형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모를 때 한번 분류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K-means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 K 값을 정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세 분류로 나눌 거야, 네 분류로 나눌 거야.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가중치라든지 다른 걸로 계산을 하는 좀 파생 알고리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많이 쓰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편하고 검색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뒤쪽으로 갈수록 검색의 오탐률은 적어지지만 굉장히 퍼포먼스는 떨어지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민 시프팅 클러스터링은 이제 가중치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군집이 결정이 되었을 때 이 군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데이터가 어딘지 슬라이딩 윈도우 기반으로 쫓아가서 그 중심점을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안 쪽에서도 알림에서도 오셨다시피 이제 침해 위협 같은 거 있잖아요. 소스 공격 원천지를 찾을 때 그런 이제 공격 루트들을 이제 비슷한 공격의 유형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거기서 소스 가장 원천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던 곳이 어딘가 이런 걸 찾을 때 슬라이딩 윈도우로 찾을 수가 있고요. 범죄 추적이라든지 뭐 범죄 지역 식별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중심 지역 뭐 이런 걸 찾고자 할 때 이런 알고리즘을 많이 씁니다. 제가 K-means 클러스터링은 사용 사례를 많이 안 드렸는데 저희 매체 군집화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도서나 논문, 뭐 음악, 비디오 이런 것들을 이제 태그나 주제, 용어 같은 걸로 이제 군집을 나눌 때 K-means 클러스터링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걸 이제 병합하고 계층화하는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군집을 그냥 하나의 같은 레이어의 묶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계층으로 나누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인적거리 있는 데이터들끼리 맞으면 이렇게 묶는 겁니다. 계속 묶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층적으로 계속 이렇게 묶이죠. 얘도 같은 유형에 묶고 묶는 이렇게 계층을 나눠서 군집을 하는 그런 건데 보통 기업 투자 동향을 분석하거나 이럴 때
누가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다, 합병을 했다, 비슷한 유형의 산업이고 비슷한 유형의 기업이냐, 그럼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거는 뭐 데이터베이스의 투자 분집, 여기는 뭐 어떤 뭐 소프트웨어 투자 분집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럼 계층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정제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혼재된 그 데이터들을 한번 분집을 하는 그런 데이터 이제 기법들을 알아봤고, 두 번째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예, 이렇게 군집된 데이터들 간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짚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된 군집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와 기존 군집을 비교해서 얘는 어느 군집이구나 이 카테고리를 정해주는 그런 알고리즘들이라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이제 K-니어리스트 네이버랑 디시전 트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퍼링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저희가 패턴 디텍터의 범위를 저희가 데이터를 탐지하는 영역까지라고 해서 지금 알고리즘을 걸러내다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원래 분류 쪽은 예측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디시전 투터나 그런 기회에 소개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리얼리스트 인접한 데이터가 몇 개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 데이터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 여기 5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 5개랑 비교를 해가지고 과반수로 파란색이 4개다라면 파란색이라고 하고, 빨간색이 뭐 3개다라고 하면 빨간색 쪽으로, 과반수가 더 많은 쪽으로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좀 어떠세요? 좀 제대로 분류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과반수로 판단하니까 분류를. 예, 어쨌든 뭐 약간 그런 오류는 있지만 그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상품 추천 같은 데 좀 많이 쓰여져요. 어떤 고객군이 들어왔을 때 그 고객의 데이터의 구매 패턴하고 기존 데이터 분집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뭐 로션을 많이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샴푸에 관심이 있다, 뭐 그 군집으로 이제 배치를 시켜서 그쪽 상품들을 추천시켜 주거나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이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딱 논리적으로 아는 그런 구조가 맞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이제 분기를 나눠서 그 분기에 맞는 해당 분기를 계속 사다리 타서 찾아가서 이 분류가 어디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퍼포먼스적으로 보면은 저쪽이 더 빠르고 이쪽이 좀 느리지만 데이터의 이제 분류는 더 정확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온사이트 마케팅 같은 경우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페이지에서 뭘 보고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구매했는지 그 흐름을 계속 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상품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계속 띄워주는 그런 온사이트 마케팅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객이 홈페이지에 유입됐을 때 그 과정들을 체킹을 해가지고 이제 배치를 시켜주는 그런 유형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고객의 취향을 분류한다든지, 뭐 어떤 학생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는 잘 풀고 어떤 문제는 잘 못 푼다.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수준을 진단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잘 풀었으면 다음, 못 풀었으면 이 사람의 지금 레벨은 뭐 B니까 어떤 과정들을 소개하면 된다라든지 그런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두 가지 과정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데이터가 분류되지 않았을 때 그걸 한번 정제시키고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에 배속시킬지 분류하는 그런 클러스터링과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지금 뭐 R이라든지 뭐 파이썬이나 뭐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고 계신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많이 쓰시는 알고리즘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분집을 시키고 분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 모티프 익스트랙션은 이제 어떤 특정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유형을 데이터의 테이블에서 바로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게 이제 B, C, E 간의 관계한 내역들을 뭐 찾아내라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겠죠. 이런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떠한 노드의 뭐 데이터가 만약에 수학 점수가 8점 이상인 애들을 다 찾아내라고 하면 이 노드 안에 정의된 프로퍼티가 80점 이상인 애들은 이제 허용 임계치를 넘어선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티프 익스트랙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쿼리 검색 기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임계치 같은 경우는 정책을 정해두고 그런
것들을 하죠. 보통 보안 관련돼서는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할 때 뭐 데이터 매체에 접근을 해서 뭐 3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복사를 하면 일단 걸러내거나 뭐 그런 정책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럴 때 많이 걷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저희 패턴 디텍터 개요를 말씀드릴 때 데이터가 잘 정제가 돼 있으면 바로 이렇게 쿼리 날리거나 검색해서 그냥 데이터 패턴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지금까지 듣기로는 그 기존에 뭐 R이나 파이썬에서 다 되는 건데 그걸 뭐 똑같이 뭐 그래프DB 랑은 뭐가 다른 건데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추가한 장표고요. 그래프DB를 이용했을 때 저런 거 분석했을 때 이점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경험상 만약에 여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이 지금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 하나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그래프DB는 다차원 분석이 좀 용이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에 최적화가 됐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타임 시리즈 말씀해 주셨죠. 타임 시리즈를 이용한 뭐 가장 중심 데이터들, 중심 패턴들을 찾아내는데 용이하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단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기계학습에 최적화됐다는 내용인데 저희 이제 인공신경망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ANN이라고 해서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인공신경망은 데이터가 뭔가를 기계학습을 할 때 기존의 분석 환경에서는 얘가 잘 학습을 못하고 원하는 결과들을 잘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논리 영역, 그냥 데이터를 바라보고 분석을 하는 그 논리 영역을 아이의 신경망을 본따 가지고 그렇게 데이터를 구축하자 이렇게 해서 연구되어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좌쪽에 이제 신경망 구조가 나와 있는데 신경망이잖아요,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로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네트워크는 보통 뉴런이라고 하는데 구조가 입력 그리고 그 데이터를 패스하는 역할, 그리고 출력을 하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의 연결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타고나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인공신경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뭔가 기계학습을 시키고 그걸 때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기존 환경은 이렇죠. 데이터베이스를 뭐 RDB나 이런 데 저장을 해놓고 그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한 다음에 분석을 돌립니다. 보통 뭐 상관관계 분석이다. 저 데이터 쓸까 저 데이터 쓸까에 뭔가 연관관계를 뜻해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고 싶다. 누구한테 상품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테이블을 막 여러 개를 참조해야 되고 그럼 보통 조인 연산 막 해가지고 쿼리 날리고 그거를 분석에 태워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냥 단순히 테스트 해보기로 저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조인 5개 이상을 하면 RDB는 답을 잘 안 줍니다. 연산 시간이 끝없이 길어져요. 근데 보통 저희가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뭐 그래프DB가 그런 데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5개 이상 다 꼬리를 물고 계속 분석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존 환경에서는 이거 자체가 사고하는 연산하는 영역 자체가 신경망 구조로 안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뭔가 조인하는 데이터 내가 뭐 강남에 맛집을 찾는데 내가 아는 맛집 리스트를 머리에 다 띄워가지고 그걸 다 검색해 본 다음에 그 중에 뭐가 맛집이다 아니다 이렇게 탑을하면서 사고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DB 같은 경우에는 저 구조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이 버텍스와 엣지라고 점과 선으로 데이터를 다 네트워크형으로 저장을 해요. 논리 영역에 이 테이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런 네트워크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예. 이건 똑같습니다. 데이터에 뭐 누구를 찾아라고는 이 관련된 선만 따라가면 돼요. 저 뉴런이 사고하는 방식과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의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다차원 분석이 용이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K-니어리스트 네이버라는 이 알고리즘을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 KNN 알고리즘의 이 좌표를 찍는 방식이 보통은 얘랑 유사하다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그래프상에서 쿼리요. 거리. 네, 맞습니다. 거리. 둘은 가까우니까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랑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지 한번 데이터를 연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레코드가 하나가 있잖아요. 레코드에는 다양한 컬럼들이 지금 있죠. 만약에 2차원이라면은 이 컬럼 두 개면은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해가지고 그냥 위치를 찍으면 될 건데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트리뷰트가 굉장히 많고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R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탄스나 이런 걸 써가지고 XY 좌표값을 구해내요. 근접된 애랑 비교를 해서 얘랑 둘이 거리를 비교를 해서 이 데이터 패턴이 얘랑 비슷하면 이제 가까운 거리를 예측을 하고 멀면은 멀게 이렇게 해서 점을 다 찍어내가지고 유사성을 판단을 합니다. 기존 알고리즘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뭐 상호 비교를 해가지고 거리를 지정을 하지만 실제 여기 있는 데이터와 여기 있는 레코드를 까봤을 때 그게 진짜 유사할까요? 100%다 유사할까요? 그렇진 않죠. 오탑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GDB 같은 경우에는 저 컬럼 하나하나, 이제 로우 1에 대한 컬럼 하나하나를 다 별도의 레이어로 둬가지고 3차원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 컬럼이 그대로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면 이 선과 유사한 데이터, 얘가 나오죠, 녹색. 파란색과 녹색은 유사하다. 이렇게 즉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별도의 연산 없이 그냥 있는 데이터 그대로를 비교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도도 상승하고 퍼포먼스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2차원으로 하던 것들을 다차원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타임 시리즈를 이용한 코어 탐지 및 예측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온사이트 마케팅 들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화장품을 파는 어떤 홈쇼핑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30대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페이지를 거쳐서 무슨 물품을 샀어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특정 이렇게 패턴이 하나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얘가 뭐 화장품 카테고리에 뭐 향수, 거기서 향수 중에 뭘 봐서 이걸 샀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케이스 패턴 하나하나를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30대 여자가 향수를 구입한 모든 케이스 그걸 다 이렇게 뭉쳐서 타임 시리즈로 이렇게 뭉쳐놨다고 보게 되면은 그 30대 여자가 어떤 루트를 거쳐서 무슨 상품을 샀다가 이렇게 진하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유형의 패턴의 사람들한테 다 그 관련된 추천 상품을 날리면, 알람을 날리면 구매율이 높아지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 DB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선의 가중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안랩에서 오셨는데 A라는 공격지에서 어디에 디도스 공격을 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원천지를 그 보안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못 찾게 하기 위해서 막 유포지, 막 경유지 해가지고 굉장히 꼬아서 공격을 한다. 근데 만약에 청와대를 공격했던 모든 패턴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그 루트들을 다 따가지고 다 모아놓게 되면 이 경유지를 많이 거치고 여기 이 유포지를 통해서 뭘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청와대로 공격을 하는구나 라는 가장 호어가 되는 그 패턴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활용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프 DB를 이용하면.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는 실제 저희 고객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좀 그래프 DB나 패턴 디텍터를 사용하기 용이하다 그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저희 고객의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미드업 같은 걸 할 때 진짜 고객의 사례를 데이터셋을 다 드러낸 다음에 진짜 소개를 드리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럴 수 없는 게 저희도 너무 아쉽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컨설팅 이벤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게 된 거고 요번에는 저희가 이따 다음 연사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뇌파랑 신경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뭔가 패턴을 찾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음 세션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